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죠.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의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템플턴의 역발상 투자 철학, 이걸로 지금 한국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좀 저평가받는다는 이 만성적인 비관론 속에서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 공유해 주신 분석 자료가 상당히 흥미롭던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템플턴의 그 엄격한 기준들을 2025년 한국 증시에 딱 적용했을 때 과연 어떤 통찰이 나올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략이 뭐랄까 지금도 정말 유효한 건지 좀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템플턴 철학하면 역시 그 최대 비관론의 시점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팔 때 오히려 그때 사는 역발상.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1997년 외환위기 때였죠. 다들 한국 시장 외면할 때 오히려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때 템플턴은 이게 일시적인 위기다. 한국 기업들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을 잠깐 가린 것뿐이라고 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주신 분석 자료에서는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97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이건 만성적 비관론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촉매제가 되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요? 네. 이게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증대 같은 걸로 이어진다면요. 이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템플턴이었다면 관심을 가졌을 법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네, 그렇네요. 그 지점이 재밌네요. 97년의 일시적 위기랑 지금의 만성적 비관론은 다른데 거기에 밸류업이라는 변수가 딱 들어오니까 템플턴 관점에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리고 템플턴은 그냥 싼 게 아니라 저평가된 양질의 주식을 찾았잖아요. 자료 보면 뭐 낮은 PER, 예를 들어 7배 미만, 그리고 낮은 PBR, 뭐 1.0배나 1.2배 미만, 이런 가치 지표에다가 꾸준한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EPS 성장률 10% 이상, 또 부채 비율은 낮게 100% 미만, 이런 질적 기준까지 같이 봤다는 거죠. 템플턴 스크린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이죠. 이걸로 2025년 한국 기업들을 한번 걸러보니까 보고서에서 몇 군데 후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KCC 같은 경우에요. 예상 PER이 4.33배, PBR이 0.53배로 낮기도 한데 핵심 사업인 실리콘 쪽이 좀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경영진의 주주환원 의지 이런 걸 긍정적으로 봤고요. KCC. 또 IM금융지주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데도 PBR이 0.47대로 엄청 낮다는 점, 이게 부각됐죠. 대한해운도 PBR 0.2배면 뭐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인데 부채 비율을 82%까지 낮춘 재무 개선이랑 안정적인 장기 계약 이런 게 주목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자료 분석상으로는 만성적 비관론 속에 좀 가려진 잠재력이 있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렇게 구체적인 기업들 얘기를 들으니까 템플턴 기준이 지금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핵심 지표 중 하나인 PBR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분석에서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고 어쩌면 이게 치명적인 한계일 수도 있어요. 특히 PBR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PBR은 공장이나 기계 같은 유형 자산 가치는 그래도 잘 보여주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 가치의 핵심은 뭐죠? 연구개발 R&D, 브랜드 가치, 소프트웨어 이런 무형 자산이잖아요. 근데 PBR은 이런 무형 자산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회계 기준상 이런 무형 자산 투자는 종종 그냥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장부가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R&D나 브랜드 구축에 막 투자를 하는 혁신 기업들은 오히려 PBR이 높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그냥 오래된 공장 설비 같은 유형 자산 많은 전통 기업은 상대적으로 PBR이 낮아 보이는 그런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S&P 500 기업 가치의 90% 이상이 무형자산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PBR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좋은 기업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구조적으로 좀 쇠퇴하는 산업에 가치 함정, 영어로 value trap이라고 하죠. 거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단순히 PBR조차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서도 언급하는데 다들 외면하는 주식 사서 그냥 기다리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인내심, 그러니까 고통을 견딜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무시 못할 현실적인 제약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템플턴의 그 구체적인 수치, PBR 몇 배, PER 몇 배, 이런 기준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도 그의 정신,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시장의 어떤 집단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려는 그 태도 말이죠. 네, 그 정신이 중요하겠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물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기업이 왜 저평가됐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또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PBR 같은 평가 지표가 지금 시대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이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템플턴의 역발상 정신을 오늘날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다시 해석한다면 당신은 PBR이라는 전통적인 지표 너머에서 어떤 기준으로 숨겨진 진주 같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